도전을 좋아하시나요? 도전의 설레임 또는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기도 하고 망설임으로 멈추게도 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말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에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2024년 여러분 앞에는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별별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봄 그림 DJ 성선아입니다. 도전이란 정면으로 맞서 싸우다 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작은 도전부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큰 도전까지 많은 도전이 모여 나의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서도 성취를 이루고 실패도 맛보고 후회도 낳고 또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에 태양이 떠오르기를 또다시 기다리죠. 이런 우리의 삶처럼 미술의 역사야말로 도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술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는 늘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창작물이 나와야 했죠. 창작해내는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예술가들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또 그 결과물은 어찌나 다들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지 호평과 혹평을 넘나들고 그 예술가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평가가 100%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정한 예술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뿐입니다. 때론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엔 시대를 앞서 예술가의 용기 있는 도전이 담긴 작품들을 감상하겠습니다. 그들의 도전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96.3 소원 FM 별별미술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술에 관심이 1도 없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그림. 네, 모나리자입니다. 미술 작품으로 항상 구글 검색 1위인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왜 그렇게도 유명할까요? 다 아실 테니까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여인이 45도 각도로 앉아서 두 손을 살포시 맞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딱히 미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눈썹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미지의 세계 같은 뒷배경 때문일까요? 좀 으스스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어느 방향으로 가도 따라오는 그 눈빛은 무언가 애절한 사연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모나리자의 아름다운 미소라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미소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애 마지막까지 아낀 그림임에도 자신의 서명도 넣지 않았고 또 그림을 처음 그릴 당시 주문서와 같은 기록도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그렸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 살았던 무수히 많은 여인들이 이유도 없이 모델로 거론되면서 무성한 추측만 나왔는데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매칭시키면 골격이 똑같다는 주장을 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의 얼굴을 그린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하필 눈썹이 지워졌는지 없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 조르조 바사리의 책에는 예쁘게 눈썹이 그려져 있는 걸로 기록에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테리를 더 남기게 된 그림이죠.
1911년에 도난을 당해서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아마 오늘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람온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빼곡히 줄을 서 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정말 모나리자는 명작일까요? 저는 최고의 명작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세를 떠나서 모나리자 작품을 여러 번 볼 기회가 있었고 그 모나리자의 미소에 눈물이 나올 만큼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라는 한 작품을 그토록 오랫동안 품고 사랑하고 그 작품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혼이 고스란히 보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모나리자는 사적으로도 인류의 발전과 도전을 담은 미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맞다라는 생각을 늘 하곤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유럽의 그때는 아직 중세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야만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현세의 삶을 재현하기보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해주는 도구로서 미술이 존재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 식물을 그리기는 했지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도구로서만 그려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매우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1차원적인 묘사력을 보여줍니다. 잘 그리거나 예쁘거나 멋있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형상이면 되었고 제물이 되는 양의 모습이면 되었던 중세 미술은 매우 도식화되어서 그려졌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기라고 불리우는 14,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항해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면서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과 태양이 행성계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 과학과 인문학적인 지식을 폭넓게 공유하게 된 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이 제2의 르네상스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도 지금처럼 유튜브와 각종 SNS가 온갖 정보를 이렇게 쫙 펼쳐주는 것처럼 한꺼번에 새로운 지식들이 넘나들면서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여러 단계 뛰어넘어버리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바탕으로 미술에서도 새로운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이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림 안에 담아내려고 하는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는 원근법이 계산되게 되고 인물이나 사물의 부피를 좀 더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명암법이 연구되게 됩니다. 투시를 통한 구도는 납작한 평면 위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는 무게감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나리자는 바로 그 모든 연구의 결정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부유한 비단을 파는 상인인 조콘도가 사랑하는 부인 리자 게라르디니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뜻하는 모나, 이름인 리자가 합쳐져서 모나리자가 된 것입니다. 뜻대로 하면 리자 부인인 거죠. 그러나 완벽주의자이고 호기심 대마왕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한꺼번에 같이 하느라 3년이 넘도록 작품을 완성하지 못해서 결국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보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여인을 웃게 하기 위해서 악사와 강대를 불렀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인간의 감정이 그림 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것도 성모 마리아나 여신이 아닌 일개 상인의 아내, 평범한 여자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라니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는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 표현 기법에서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부드럽게 안개 속에 사라지듯이 자연스럽게 경계면을 아사모사하게 만들어서 얼굴의 입체감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법이 사용되었는데요. 대부분 모나리자 그림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냅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림을 전공한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사과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선을 그려서 사과의 형태를 나타내고 꼭지 부분을 그려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다 그리셨죠? 잘 그리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스푸마토 기법이 들어갑니다. 사과의 윤곽선을 모두 다 없애세요. 덩어리 감만으로 사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붕이 오신 건 아니죠? 당시에도 이 기법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는요, 덩어리, 즉 사람의 얼굴이라면 들어가고 나온 근육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의 열정과 집념으로 30구 이상의 해부를 했다고 해요. 인체의 뼈와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기록합니다. 당시 해부는 금지된 일이었는데다가 제대로 된 약품 처리도 할 수 없는 그 옛날, 어두운 밤에 초 하나 들고 몰래 들어가서 시체들이 부패되어가는 냄새를 맡아가며 하나하나 관찰해서 결국 해부학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릴 때 구강 구조와 치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마, 강대와 턱, 그리고 목젖의 그 근육들이 방금 침을 꼴깍 넘긴 것처럼 약간 음영으로 자연스럽게 굴곡을 이루고 있고, 그걸 가만히 보다 보면 마치 피부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 하는 느낌처럼 살과 근육이 만져질 듯 느껴집니다. 눈꼬리와 입꼬리 또한 근육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명암으로 부드럽게 살처럼 표현한 이 스푸마토 기법으로 묘사를 해서 더욱 살아있는 듯한 인체의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연구에 대한 결과물로 모나리자의 미소가 탄생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인물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모나리자 안에서는 살아서 움직였으니까요. 실제 근육의 입체감과 감정의 표현까지 뿐만 아니라 인물의 전체적인 그 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와 그 안에서 황금 비율이 적절하게 계산되어서 그려지고 배경 속 지평선도 서로 다르게 위치함으로써 모나리자를 더욱 입체감 있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도 앞다투어 이 기법을 따라한 것으로 보아서 스푸마토 기법이 당시 미술가들에게도 대단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은 이후 화가들에게는 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열정과 도전이 르네상스 미술을 화려하게 꽃피우게 했고, 미술사에서 보면 실제처럼 그릴 수 있게 하는 표현, 이런 기법이라는 것을 발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화면 속에 진짜 같은 가상 현실을 구현해내고 컴퓨터 그래픽까지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만세! 이제부턴 또 전혀 다른 도전이 시작됩니다. 실제와 똑같이 잘 그려야 하는 미술에서 누가 뭐라건 내 맘대로 그리는 현대 미술의 시작점인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당시 충격을 던져준 작품입니다. 15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0세기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을 만난다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분명 물감통을 엎었던 거로군 하고 말했을 겁니다. 모자를 쓴 여인은 제목 그대로 화려한 모자를 쓴 여인이 살짝 돌아앉아 있는 상반신 초상화입니다. 당시 모자 가게를 했던 마티스의 부인이 실제 모델이 되었죠. 어느 날 마티스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가게에 있는 크고 화려한 모자를 쓰고 나의 초상화의 모델이 되어주시오. 부인 아멜리는 잠시 후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큰 모자를 머리에 쓰고 가장 예쁜 접이식 부채를 손에 들고 거울을 보며 엄청 기대하고 설레했습니다. 다른 화가들의 그림 속에 사랑받는 여인들처럼 자기도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남편 마티스가 그려줄 희망에 한껏 부풀었겠죠. 그림 모델은 한 자세를 유지하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지만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 기대하면서 예쁘게 잘 그려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힘들어도 꾹 참고 그림이 완성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짠! 그렇게 그림 그리기가 며칠째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인 아멜리는 기대감에 차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순간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나예요?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 속 여인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정신없이 거칠게 마구마구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티스 부인은 그리 미인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 여인은 정체불명의 물감 덩어리였다고나 할까요? 원래 검은 머리는 빨갛게 변색이 되었고 마땅히 살구색으로 칠해져야 할 얼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축제날 분장한 것처럼 녹색의 이마와 코, 얼룩덜룩한 하늘색 피부, 연보라와 노랑 등으로 뒤범벅해 놓아서 그림을 본 순간 표정 관리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이 외계인 같은 얼굴 색깔은 제가 부인이라면 기가 막혀서 정말 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부인의 실망한 얼굴을 보고 마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아니오. 그냥 그림일 뿐이오. 실제로도 마티스의 부인이 끔찍히 싫어했던 자신의 초상화, 모자를 쓴 여인이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마티스가 인상파 선배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20세기 최초의 예술 운동이 되는 야수주의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 됩니다. 마티스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당시에 부인이 미워서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그렸을까요? 아니겠죠. 마티스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빨강색은 사과를 칠하기 위해서 있어야 해? 왜 노란색은 병아리를 칠하기 위해서 있어야 해? 나는 그녀의 얼굴에 청량감을 느껴. 하늘색을 칠하고 싶어. 그리고 그녀의 강단이 느껴지는 코에는 초록색을 칠하겠어. 나는 색들을 통해서 감정을 분출하려고 해. 나는 색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모두 해방시켜버리겠어. 팔레트 위에 순서대로 얌전히 짜여있는 모든 색들을 독립시킬 거야. 앞으로는 색이 가지는 느낌을 살려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거야.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림이라고 하면 자연 풍경이나 인물이나 정물을 그릴 때 전통적인 색채 관념과 명암 표현을 가지고 똑같이 그리려고 보다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 하는데 마티스는 정말 새로운 큰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인조차도 싫어한 그 그림이 당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결과는 더 참담했죠. 1905년 살롱 도톤전에 출품해서 모자를 쓴 여인이 걸린 전시장에 많은 비평가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루이 보셀은 잔뜩 얼굴을 찡그립니다. 여성의 초상화인 것은 알겠는데
보라색이 곁들여진 붉은 머리, 녹색이 쭉 그어진 얼굴, 노란색이 한껏 칠해진 목, 도대체 뭐 제대로 칠해진 게 없군. 이렇게 많은 비평가들이 한 미술 작품 앞에 서서 개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술이 이렇게 추락해도 될 일인가? 이건 미술에 대한 모독이야.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야. 지금껏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형편없는 물감 얼룩이라고. 이렇게 혹평에 혹평이 이어집니다. 비평가가 보기에 마티스가 그린 그림들은 마치 야수가 튀어나와서 마구 흔적을 남긴 대충 스케치한 캔버스에 온 군데 물감이 잔뜩 묻혀진 낙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현대미술에 일찍 눈을 떴던 미국인 리오 스타인이라는 수집가가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을 보고 이 작품 계속 보니 신선하고 좋은데? 라고 빠져들었고 결국 이 그림을 500프랑이나 주고 사버리게 됩니다. 스타인조차도 조롱과 비판으로 약간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사들고 갔는데 이 그림이 훗날 전설의 시작이 될지는 그 당시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건너온 인싸였던 스타인 남매는 자신의 집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끊임없이 이 작품의 가치를 알리게 되었죠. 마티스가 이끈 야수파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색이었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색을 통해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대상에 대해 마음의 눈이 보고 느끼는 대로 색을 칠했어요. 물감의 색은 그날의 기분, 그날의 감정에 따라 달라졌고 그저 느낌 그대로 본능에 충실한 강렬한 색채의 향연들이 펼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티스가 색채를 해방시킴으로써 이후 현대미술은 색채 사용의 제약에서 보다 자유로워졌고 무엇보다 주관적인 감정에 색을 입히는 개성 넘치는 창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생애 마티스는 또 한 번의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가던 마티스는 십이지장암과 폐색전증으로 몸져 눕게 됩니다. 그는 의사에게 조금만이라도 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1941년 당시엔 모험을 건 위험한 수술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행히 수술 후 몸은 회복됐지만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 폐에 문제가 되는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웬만하면 포기하고 쉴 것 같은데 마티스는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바로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붙이는 콜라주 작업을 새로운 작업의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는 종이에 과슈라는 물감을 바르고 색종이를 잘라붙이는 행위가 마치 조각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여겼고 즉흥적이고 속도를 가지는 가위는 연필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티스의 제2의 작업, 그 유명한 컷아웃 기법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조수들이 캔버스에 물감을 칠해오면 그것을 가위로 오려서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다양한 작업들이 만들어집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즉흥적이면서도 생동감 넘치고 율동감을 가진 그렇지만 정확한 선들이 만들어내는 마티스만이 할 수 있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결과물들이 탄생합니다. 수술의 후유증으로 위하수증이 발병하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는 침대나 안락 의자에 누워서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신의 그림 안에서 봄날의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고 자신의 그림을 보았을 때 잠시 편히 기대일 수 있는 안락의자 같은 작품이 되길 바랬던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앙리 마티스의 다른 작품들도 좀 더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작품을 소개합니다. 마티스의 창조력의 짝꿍이자 시대의 라이벌이었던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앙리 마티스가 혼자였다면 아마 미술사에서 이런 큰 번역을 이루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파블로 피카소와 경쟁적으로 창조하고 연구하고 그림을 탐색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두 화가의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미술사에서도 큰 영향으로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카소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바로 이상한 막 괴상하게 그려진 그림들이 떠오르시죠? 바로 그 괴상한 그림,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을 만나봅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1907년에 제작한 이 그림 역시 20세기 회화로서 현대미술에 있어 매우 기념비적인 가치를 가지는 의미 깊은 작품입니다. 아비뇽이라는 바르셀로나의 서민가의 뒷거리의 명칭인데 이 뒷거리에 있는 여인들을 그린 것입니다. 5명의 여인이 누드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그림 속 여인들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인체에는 부드러운 곡선도 없고 전혀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피카소는 그들의 얼굴과 몸을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줍니다. 왼쪽 2명의 여성은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얼굴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2명의 여성은 아프리카 흑인 가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스크를 쓴 것처럼 그렸습니다. 가운데 여인의 몸은 옆으로 틀어져 있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전하게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카소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평면 위에다 동시다발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앞뒤 구분이 잘 되지도 않고 전혀 원근법이나 비례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과일과 탁자만 뜬금없이 갑자기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피카소는 자연의 그 보여지는 사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리기보다는 기존의 이러한 전통적인 그 미술의 기법들을 다 깨버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을 표현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마티스가 그림에서 색을 해방시키고자 했다면 피카소는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형태의 파괴와 반전이 매우 거침없이 시도됩니다. 피카소가 그 당시 흠뻑 빠져 있었던 고대 이베리아 반도의 조각과 아프리카의 흑인 조각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화가 폴 세잔에게서 그 큐브 형태로 색면을 쪼개는 채색 방식도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피카소의 그림, 반응이 어땠을까요? 피카소의 이런 파격적인 조형적 실험과 도전 역시 정말 친한 동료 화가들에게조차도 비난받고 걱정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피카소조차도 사실 이런 급진적인 시도에 대한 비평이 두려웠는지 오랫동안 자신의 작업실 벽면에 이 그림을 뒤집어 놓았다고 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피카소는 용기를 내어 미술은 자연의 모방일 뿐이라는 것을 뒤집고 기존의 전통과 규칙에 도전해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포문을 열게 됩니다. 피카소도 사실 이런 도전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한 장 달랑 그려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피카소가 이러한 도전을 하기까지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다양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로 수백 장의 초안 스케치와 많은 기록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4살 때부터 그림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미 16살에 스페인의 많은 큰 공모전들의 상을 휩쓸었던 그림을 잘 그리는 영재 중의 영재였습니다. 14살에서 16살 무렵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천재 피카소에게는 계속해서 남들과 똑같이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미술의 길을 찾아내야 했을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이것은 20세기 회화의 혁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피카소의 영향으로 디자인이라든가 많은 응용미술도 생겨난 거죠. 92살까지 쉬지 않고 무서울 정도로 노력하면서도
똘끼가 한 방울 살짝 섞인 천재성을 가진 피카소를 앞으로도 또 간간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은 이런 것 같아요. 자신만의 확신, 세상을 뚫고 나갈 만한 용기, 세상이 알아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따라오게끔 하는 것. 한 사람의 확신과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기는 쏜 FM 96.3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가 있는 별별 미술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명품 중의 명품,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새로운 도전,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소개합니다. 국보 제216호로 지정되어 있고 그간 엄청난 인파가 몰렸었던 이건희 컬렉션의 대표작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4월 국가에 기증된 인왕제색도는 겸재정선이 1751년에 그린 수목산수화입니다. 비가 갠 뒤 인왕산 자락의 풍경을 담은 작품이에요. 산수화는 산과 강 등의 자연경관을 소재로 해서 그린 동양회화의 대표 장르입니다. 그림 속에 보이는 인왕산의 모습은 현재 서울 효자동 방면에서 보고 그린 것인데 실제 모습에 매우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초기부터 계속해서 유행했던 기존 산수화는 중국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관념 산수화로서 형식에만 치우쳐져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재정선은 우리나라의 진경산수화를 그린 거예요. 지금 보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고귀한 선비의 정신이 깃든 관념적 산수를 그리는 것이 마땅하였고 현세의 실제 모습은 본받을 것이 없기에 속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비교해서 보면 관념산수는 상상 속의 중국 산수를 그린 것이고 진경산수는 실제 우리의 산수를 그린 그림이에요. 관념산수는 추상적인 그림이고 진경산수는 실제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해서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관념산수는 그 당시 사대주의로 섬기던 중국의 남하와 북하를 답습한 그림이고 진경산수는 한국의 산천과 문화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꿈속에 무릉도원을 찾아가는 관념산수의 대표작이고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진경산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선은 중국 남하와 북하를 융합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법을 더해 개척했고 우리나라의 전국의 명승을 두루 여행하면서 진경산수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고전 그림의 법식에만 의존하여 그리던 당시의 상투적이고 획일화된 옛 간습들을 벗어나서 그는 여러 곳을 실제로 유람하면서 우리나라 산수의 기세와 기운들을 직접 체득하고 붓이 무덤을 이룰 정도로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해서 진경산수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인왕제색도는 정선이 76세에 그린 만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힘찬 붓질, 화면 가득한 구도 등이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 중에 금강전도와 함께 인왕제색도는 대표작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림에서는 녹목과 단목, 여백과 선묘를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인왕산 자락의 기암개석과 안개, 수목을 잘 표현했습니다. 특히 여름날 한 차례 비가 지나간 뒤 안개가 살포시 피어오르는 인왕산에 그 인상적인 순간을 표현한 것도 압권이고 인왕산 바위를 크게 단순하면서도 대담하게 배치한 것도 멋집니다. 실제로 보면 인왕산의 바위 모습은 흰빛에 가깝지만 인왕제색도에서는 먹물을 가득 묻힌 큰 붓으로 반복해서 위아래로 시원하게 내리긋는 대담한 붓질로 짙은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를 잔뜩 머금어서 젖은 듯한 암벽에 거대하고 무거운 느낌을 강렬하게 표현한 것 또한 정말 대단합니다.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산 능선을 따라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의 모습과 자욱한 안개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선의 실험 정신을 보여주는 부분은 가까운 곳은 진하게, 중경과 원경은 연하게 그리는 상징적인 산수화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있는 인왕산을 진한 녹목으로 대담하게 그리는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짙은 먹을 묵직하게 쌓아 올리듯이 표현한 바위산 아래로 골짜기와 구름들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등성이 아래로 자욱하게 깔려있는 안개인데 안개 부분을 붓으로 결을 내거나 색으로 칠한 것이 아니라 텅 빈 여백으로 놓아둔 것입니다. 먹의 농담을 미묘하게 조절해서 산자락에 고인 어스름한 안개를 잘 표현해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하얗게 솟아오르는 안개로 보이도록 한 그의 천재성이 돋보입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심쿵하는 감동받는 포인트예요. 정선은 강한 먹과 투명한 여백의 대비로 녹목의 강하고 무거운 인왕산 봉우리를 텅 빈 여백의 안개가 신비롭게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었습니다. 정경에는 섬세한 붓질과 짧게 끊어찍은 점으로 표현한 소나무들이 빽빽한 숲을 실감나게 만들고 그 위로 단정한 지붕이 살짝 드러나 보입니다. 역시나 안개와 능선은 맑고 담백하게, 바위와 수목은 짙게 처리해서 흑백의 대비를 주어서 산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시선은 다각적인 구도로 마치 인왕산을 직접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해서 실제 풍경 안에 들어와 있는 듯이 역동적인 산세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분석한 결과 그림에 푸른빛이 도는 것은 먹으로만 표현한 것이고 밑그림도 없이 정선의 붓끝에서 일필휘지로 완성한 작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림 속 앞쪽에 위치한 지붕만 보이는 기와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전해지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이야기로는 이병연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정선과 60년 지기로 알려진 그와의 우정은 다른 기록에서도 많이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았던 친구 이병연이 팔순을 넘어 병에 걸리자 겸재정선은 친구의 병이 하루빨리 낫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인왕제색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당시 승정원 일기 기록에 따르면 긴 장마가 이어지다가 윤 5월 25일 오후가 돼서야 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린 뒤 개인 인왕산의 모습은 바로 친구 이병연이 병을 극복하고 쾌차하기를 발언하는 겸재정선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림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인왕제색도를 보았는데요. 처음 보았을 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교과서에서만 늘 보았던 그림은 실제로 보았을 땐 전혀 생경한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그림이 주는 웅장함, 비장함에 압도당하고 마치 살아서 꿈틀대는 듯한 착시를 경험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아서 저도 실제 사이즈로 인왕제색도를 모사하기로 결심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번 도전했는데 아래쪽에서 집터와 소나무를 그리고 안개를 넘어 골짜기로 따라 들어가면 중반부터 그 길을 잃어버려서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혀 복잡한 구도도 아닌데 스케치를 잘 뜨고 그려도 그리다 보면 어느덧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신기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겸재정선의 진경 산수화가 당시 유행한 중국 산수를 모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나라 풍경을 당당히 그려낸 것도 도전인데 더욱 대단한 것은 그저 실제 풍경만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묘사를 통해 인왕산 자락의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고 이를 보았을 때의 감동과 정치를 그림 안에 가득 담아내고자 했던 겸재정선의 실험적인 고민과 천재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명작입니다. 겸재의 후배인 문인 정지수는 그의 그림에 대해 실제 경치를 그리되 눈의 의지에 그리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그렸다 라고 평한 것만 보더라도 그의 도전이 충분히 가치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나보았습니다. 굳은 신념과 의지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 예술가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그들이 용기 내어 보여준 작은 도전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운다면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예술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가슴에 확신과 용기를 품은 우리의 작은 도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시도하고 또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봉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